칵테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요 노래는 94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아마 95년도에 인기를 끌었을 거예요. 제가 95학번이거든요. 95년도에 제 대학교 1학년인데 저희 대학교 때는 주로 놀던 데가 이 대학로였어요. 성대 앞에 있는 대학로. 거기서 주로 놀았고 저도 거기서 엄청 놀았는데 술 먹고 그때 이제 술 먹고 돌아다니면 그 리어카 있잖아요. 리어카. 그때 리어카에서 이제 테이프 팔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노래들이 몇 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하나가 칵테일 사랑.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 당시에 대학로가 기억나요. 제가 요즘도 가끔씩 대학로를 가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노래 좋아.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대학로가 그 당시 대학로가 막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 노래가 아주 그냥 그때 대학로를 물들였던 노래들인데 그렇습니다. 야, 노래가 다 그냥 바다는 제 기상곡이었고요. 군대 있을 때. 난 알아요는 제가 중학교 때 K-팝 입문 했을 때 노래였고 칵테일 사랑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자유의 몸이 돼서 미쳐 날뛸 때 그때 들었던 노래라는 거. 그러네요. 아이고 옛날 얘기고. 자, 맥주 사전 고전 요 얘기 드리겠다. 저거 옆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앞에 커피 요거 원두 하나 있잖아요. 레스팅 커피라고 저희 그 마포 FM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아주 젊은 친구라고는 모르겠다 나이가 요즘은. 하여튼 되게 젊은 분이 하시는 남자분이 하시는 그 카페인데 제가 마포 FM 올 때마다 들려서 커피를 이제 더블샷을 해서 가져옵니다. 이 커피죠. 제가 요새 마시고 있는 커피. 이 커피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직접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리 카페인데 되게 조그맣거든요. 근데 이거 로스터링하고 이제 이렇게 파는 커피인데 되게 너무 아담하고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마신 커피 중에서는 최고의 커피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카페도 되게 많이 다니는데 요 카페의 커피는 제가 강추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원두도 사거든요. 여기서 원두도 사서 집에서 내려 먹는데 오늘 원두를 하나 주셨네요. 프로파일이 좀 바뀌었다고. 이 레스팅 커피를 한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다 내돈내산입니다. 홍보가 아니고 내돈내산인데 하다가 오늘 이렇게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카페여서 저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제가 거의 매일 갔었을 거예요. 매일 가서 커피를 하루에 2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포 FM 옆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는 게 좀 아쉬운 곳인데 여기가 진짜 맛있는 곳입니다. 혹시 마포 FM 근처 오시는 분들은 요 네스팅 커피 가서 꼭 커피 한 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어. 자, 우리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비어 딕셔너리 H 가고 있고요. 오늘 헤드예요. 헤드 저희 거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나왔네요.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드. 화려한 크림 같은 화이트 색상의 머랭 혹은 끈적하고 레이스 같은 토핑의 모습을 한 맥주의 헤드는 향, 풍미, 그 밖의 미적 요소들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맥주를 마시는 모든 경험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맞죠? 네, 맥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얀 거품이 있는 머랭과 같이 있는 그런 술 혹은 음료는 맥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구성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은 맥주 헤드에 매우 열광한다. 그렇죠. 헤드는 맥주에 녹아있는 가스 거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산이죠. 보통 액체로부터 침전되어 있다가 맥주를 따를 때 표면으로 떠오른다. 용해되어 있죠. 용해되어 있다가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탄산이 나오는 겁니다. 맥주 속 계면 활성제라고 불리는 분자들은 거품벽 주위에 모여들어 맥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 기체량을 제한하고 그것을 최소한으로 유지시켜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계면 활성제 성분이 바로 밀이에요. 단백질. 그러니까 탄산이 녹아 있는데 탄산은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탄산 주위에 맥주에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 저분자 단백질 콜로이드가 붙어 있는 거죠. 이 저분자 단백질들이 탄산에 붙어 있어서 외부의 기체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종의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표면 장력 말씀드렸었잖아요. 표면 장력. 그러니까 거품이 표면 장력 중에 하나인데 표면 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액체가 안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안으로 힘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뭉치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표면 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일종의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일종의 표면 장력을 약간 느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품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누방울 만들 때 세제에 녹여서 비누만 만들잖아요. 그 물이 갖고 있는 표면 장력은 너무 세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밖으로 퍼지지 않아요. 안으로 뭉쳐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세제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이걸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최대한 느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품이 이렇게 크게 나도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단백질이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이 맥주의 거품이 이렇게 좀 탄산이 이렇게 터지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분자를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주면서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헤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위에 있어서 붙어 있어서 표면 장력을 만들어주지만 안으로 표면 장력 때문에 생기는 거품들이 쉽게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단백질의 역할인 거죠. 그게 이제 맥주의 헤드예요. 그리고 단백질 때문에 또 하얗게 보이는 거고 그게 이제 거품이죠. 맥주의 거품입니다. 또한 계면활성제는 거품이 표면에 도달했을 때 헤드가 빨리 사라지지 않고 단단하도록 해주면서 거품의 안정을 기원한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계면활성제, 이 단백질이 바로 표면 장력에 약간 느슨하게 해주면서 빨리 사라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거품의 안정화. 그래서 밀이 많이 들어간 혹은 단백질이 많이 있는 맥주가 거품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계면활성제는 곡물, 특히 맥과 밀, 여기 이제 그걸 말을 하는 거고요. 홉에 존재하는 분자들이 기현하기 때문에 맥주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성분이다. 호배도 있습니다. 호배도 단백질이 되게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홉에 있는 단백질, 그다음에 뭐 곡물에 있는 단백질이 바로 이 거품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만약 곡물과 홉 중 하나라도 없다면 절대로 이와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헤드의 형성과 맥주 거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거품 생성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이트 오브 뉴클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조금 자연스럽게 설명하면 거품이 형성될 수 있는 거친 표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리잔에 이렇게 흠이 있으면 그 흠에 일종의 표면 장력이 생겨서 이렇게 거품이 이제 탄산들이 모여서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맥주잔은 내부에 미세한 질감을 갖도록 특별히 제작되어 맥주에 용해된 이산화탄소 응집시켜주고 헤드를 만드는 거품의 형성을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맥주잔들은 매끄럽잖아요. 매끄럽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들이 이제 일종의 표면 장력을 갖고서는 모일 수 있는 곳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흠집을 내주면 그 안쪽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들이 일종의 응집되면서 이제 표면 장력 때문에 거품이 생기죠.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안쪽에. 그래서 그게 이제 위로 막 올라오면 폭발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이제 사이트 오브 뉴클리에이션이라고 하죠. 보통 마케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약에 맥주잔의 한 곳에 일부러 흠집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뭔가 이산화탄소나 거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 맥주잔에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맥주잔에다가 맥주를 따르다 보면 작은 기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맥주잔 한쪽에 그거는 뭔가 그쪽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먼지 같은 이물질 혹은 먼지 갖고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저희도 맥주잔을 정말 깨끗하게 세척을 하거든요.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보관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기 전에 린싱도 한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포들이 생길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잔을 안 닦았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는 맥주만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성 요소고요. 그 요소는 탄산과 그리고 홉과 곡물에서부터 오는 단백질이 만드는 표면 장력과 또 계면활성으로 계면활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거품은 사라지죠. 헤드는 사라지죠. 그 이유는 중력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렇게 모여있던 어떤 그런 표면 장력의 힘들이 중력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거품이 다시 사라진다라는 것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품의 비밀이에요. 맥주 거품의 비밀. 제가 뭐 물리학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렇네요. 제가 표면 장력 제가 이제 뭐
검색해서 공부하다 보면 진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맥주에서만 발생되는 상황들을 제가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드는 이 정도 되면은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키워드가 바로 홈브루네요. 홈브루. 우리는 홈브루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홈브루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한 잔의 맥주가 주는 황홀함은 그것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데서 올 수 있다. 예, 맥주를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도 역시 있습니다. 물론 홈브루잉이라는 아이디어는 상업브루어리가 출현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등장했다. 그쵸. 그러니까 홈브루잉이라는 거는 좀 허가를 받지 않은 맥주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맥주가 나오면서부터 생겼던 그런 개념이지 원래는 다 집에서 맥주 만들어 먹었거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뭐 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가양주라고 하는 것도 각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산업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대외적인 유통이 시작되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세금이 붙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생겨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전문 브루어들은 그들이 차고에서나 아니면 30리터짜리 소규모 용기를 통해서 실수하면서 맥주를 배우고 그리고 본격적인 맥주에 대한 경력을 시작했다. 1970년대 말까지 대부분 규제가 사라졌지만 많은 나라에서 20세기는 세금과 법으로 홈브루잉이 규제된 시기였다. 네, 대한민국도 우리도 홈브루잉이 합법화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맥만동 같은 데서 맥주 만든 거를 같이 먹으려고 하면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됐었어요. 국세청 신고 다 하고 우리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만든 맥주를 이렇게 먹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게 합법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이때 홈브루잉은 그저 싸구려 맥주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되었고 심지어 슈퍼마켓 선반에 살 수 있는 그저 그런 맥주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정도로 여겨졌다. 한동안 많은 홈브루어들은 물에 효모와 액상몰트 추출물, DM이나 LM을 얘기하죠. 그리고 홉 추출물을 넣어서 2주 정도만 발효시키면 마실 수 있는 간단한 키트를 사용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이 키트는. 결과물도 괜찮아요. 꽤. 최근 몇 년 사이 크래프트 맥주의 인기가 높아진 덕분에 많은 전문 홈브루 매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더 많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추출물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한 완전곡물 양조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또한 소규모의 상업 양조 설비에 가까운 그레인파더, 브라우마이스터 등과 같은 고품질 양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홈브루어들의 양조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홈브루잉 할 때는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다 완전곡물 했을 때 갈아서 넣어서 내려서 다시 이렇게 밑에서 받아서 올리고 온도 돼지꼬리로 온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기 브라우마이스터나 아니면 크래프트 한국에서 있는 거? 예, 그 양조 장비 있잖아요. 반양조 장비 해가지고 그걸로 맥주를 만들고 저희도 예전에 비오도슨드 수업할 때는 그렇게 장비를 갖고서는 양조를 했습니다. 그게 훨씬 편하고 품질도 훨씬 잘 나오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굳이 사용 안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정말 맥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비 하나 사서 만드시는 게 훨씬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냉각 장비도 없었을 때 이렇게 맥주 만들 때는 욕조에다 얼음 깔아놓고 식혔다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맥주 품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청소할 거리도 많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돼지꼬리랑 이제 몇 가지 당화조랑 발효조랑 해가지고 직접 모든 것들을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홈브루잉들을 많이 했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완전 곡물, 부분 곡물로 양조를 처음에 하면서 홈브루잉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손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도 맥주를 배웠는데,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장비들을 이용해서 양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깔끔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확실히 이제 공방들에서도 이런 장비를 구입해 놓고 양조 수업을 하는, 그리고 양조를 할 수 있게 하는 곳들이 많아졌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에는 공방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전에는 너무 많아서 또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홈브링을 할 수 있는 공방 어디 있나요? 제가 아는 공방들은 뭐 다 사라졌거든요. 물론 저쪽 방배동 쪽에 소마 공방은 하나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원래 소마 공방이 방배동 이전에는 저쪽에 약수 쪽에 있었죠. 그죠? 약수 쪽에도 있었고 불광동 쪽에도 있었고요. 처음에 진짜 꽤 옛날 얘기네요. 불광동 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수보리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갔었던 뭐 브로 5150 같은 데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꽤 여러 군데가 있어서 내가 맥주 좀 뭐 홈브링 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신청해서 돈 내고 가서 장비를 쓸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홈브루잉을 하는 그 사업으로는 그 임대료조차도 채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본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브루 5150 같은 경우도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가 정말 자주 이용했던 곳인데 거기도 지금은 양주 쪽으로 옮겨가셨죠. 서울에 더 이상 공방이 없다. 공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홈브링 할 수 없느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키트들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키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홈브링은 원하시는 분들은 대회도 있고 하니까 최근에 그 부산에서 고릴라에서 또 홈브링 대회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홈브링을 하셔서 자기 맥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것 혹은 주위에 나눠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재료가 워낙 좋아져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그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호흡도 잘 나오고 뭐 효모도 워낙 잘 나오고 그래서 내가 사 마시는 맥주랑 비슷하게 양조를 해서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홈브루 이퀴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오메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핸드폰이 맛이 가서 어떻게 될지 지금 좀 궁금해지네. 유튜브 화면이 뿌얘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홈브루 이퀴먼트를 설명해 드리죠. 완전곡물을 이용한 홈브링조차 매우 소박한 장비로 가능하다. 이게 가능합니다. 부엌에서 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죠. 만약에 완전곡물로 못하신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힘든다고 하신다면 DM이라고 하는 혹은 LM이라고 하는 메가 추출물들이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면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저희 비어도슨트에서도 예전에 원래 완전곡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세대학교의 시설 자체가 완전곡물로 양조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DME를 통해서는 충분히 양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 홈브링도 DME로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맥주들이 나왔어요. DME로 하면 효율성이 훨씬 좋죠. 시간도 훨씬 더 절약되고 만약에 상업량도 DME로만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거예요. 단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당화와 끓임을 위한 대형 냄비, 이거 당화조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으면 되고요. 다량의 몰트를 담을 수 있는 뭐 소쿠리, 그렇죠? 끓임솥, 요거는 이제 케틀을 얘기하죠. 팔팔 끓일 수 있는 주전자를 얘기를 하고요. 뭐 손잡이가 있는 스푼, 온도계, 살균제, 세척용 구연산, 뭐 꼭 구연산 필요 없고 알코올만 있어도 되고요. 맥집을 식히기 위한 도구들, 그쵸? 냉각기가 좀 중요하긴 한데 보통 저희 비어도슨트 양조할 때도 냉각기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구리관으로 만든 원형 냉각기로 하려고 하면 한쪽으로는 차가운 물이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이제 그 식힌 물이 나와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래도 그냥 싱크대에다가 얼음 넣고 그냥 식혀버립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얼음물을 담은 대형 욕조. 이렇게 식히기만 하면 됩니다. 맥주로 옮기기 위한 사이펀, 요건 좀 필요하죠. 그 다음 유리 카보이,
에어록이 달린 플라스틱 발효통. 예, 발효통도 사시면 돼요. 병입 키트 사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내가 맥주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몇 가지 도구들. 저도 냄비 샀거든요. 냄비 사서 했거든요. 냄비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효조랑 사이펀 정도는 그냥 파니까 그 정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맥주를 만드는 거는 솔직히 처음 만드신 분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양조에 대한 재료와 과정들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나에 맞춰서 다 바꿀 수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저 연세대학교 비오도슨트도 그렇게 하고 지금 맥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재밌을 수도 있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잖아요. 홈브루잉은 그런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206회 방송이 끝났네요. 저 유튜브 굉장히 걱정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오늘 진짜 더 오랜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노래는 유승범의 질투. 자, 진짜 언제 노래냐?